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은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에게는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지선 씨, 굿즈 같은 거 좋아하세요? 뭐 예를 들면은 별다방 텀블러라든지 별다방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잖아요. 저 다이어리. 굿즈에 대한 기억이 H.O.T. 예전에 그때 모았던 거 말고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면은 90년대 후반. 아니, 아까 보니까 자동차에 네. 그 임영웅 씨 얼굴로 낸 랩핑을 해놨던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임영웅이 최고입니다. 장민호도 최고입니다. 예. 네. 저희는 굿즈에는 뭐 둘 다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긴 그러세요? 하지만 네. 저희 딸을 보면서 뉴진스 굿즈 엄청 요즘에 수집을 해요. 네. 저도 같이 수집하고 뭐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 굿즈가 옛날에 네. 제가 H.O.T. 좋아하던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죠? 네, 달라요. 그리고 네. 요즘에는 한정판으로 나와가지고 리미티드 에디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이 굿즈라는 것에도 재미있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여행지에서 그냥 사오는 뭐 기념품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네. 그래서 오늘 그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준비되셨죠? 우리 모두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네, 오늘 호모 디지쿠스를 찾아주신 손님은요, 한양대 비즈니스 인포메틱스학과 차경진 학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인포메틱스학과 학과장님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비즈니스 인포메틱스라는 게 조금 생소하죠?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사실 그동안 데이터의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걸 실제 경영 현장에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경영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데이터를 잘 모르시고 AI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영대에서는 AI 기술과 데이터의 기술을 한 70%, 80% 배우고 나머지 30%는 실제 우리의 경영의 문제나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이런 기술들로 풀 수 있지? 이거를 연결하고 실제 가치로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인포메틱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의 문제를 찾고 데이터 기반으로 그들이 원하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비즈니스 인포메틱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분야군요. 네. 기업에 있어서는 이제 매출을 데이터를 통해서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왜 매출이 올라갔지? 왜 매출이 내려갔지? 우리 고객이 왜 더 이상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지? 이런 네. 것들을 네. 그래프로, 실시간으로, 대시보드로 확인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단순히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그게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하면 또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활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빅데이터가 막 유행을 하면서 네. 기업들이 다 데이터를 많이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로 클라우드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고객의 데이터, 예를 들면 여기 앉아 계시는 사회자분들의 스마트폰 앱에서 뭘 보는지까지 다 기록하고 뭐 가전제품에서 언제 냉장고를 열고 닫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쌓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걸로 가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무작정 쌓게 되면 그냥 클라우드 비용만 이제 늘어나게 되고 잘 활용을 못하게 되죠. 네. 실제로 기업의 클라우드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의 약 80%는 다크 데이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데이터? 서클은 들어봤어요. 아무도 찾지 않고 만지지 않고 언젠가는 뭔가 되겠지 하고 무작정 쌓아놓는 데이터가 80%나 됩니다. 네.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야, 다크데이터의 비용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무작정 쌓지 말자. 네. 우리가 주고 싶은 고객의 경험, 풀고 싶은 고객의 문제가 먼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쌓자. 이런 식으로 좀 목적성 있는 데이터를 쌓는 방법으로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그냥 무작정 쌓아서 막 분석하고 하다 보면 어떤 가치가 쏟아지겠지 이런 어프로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고 있어요. 어떤 고객의 문제를 풀어야지?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있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센싱하고 어떻게 분석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즉 고객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데이터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한다는 건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고객에서 시작해서 실제 비즈니스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데이터를 쌓고 기획하고 분석하는 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인터넷에서 쓰고 있는 이런 게 다크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 기업이 그걸 끄집어내서 그렇죠.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고객의 어떤 경험을 다시 상업화 시킬 수 있다는 그렇죠. 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근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고객 경험 디자인이라는 게 네. 그럼 어떤 건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경험과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DCX라고 해서 데이터 드리븐 고객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뭐냐면 라이트 타이밍에 라이트 메시지로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인터넷 서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맥락이 무엇인지 기업이 데이터로 캐치해서 딱 그 타이밍에 맞는 서비스를 주는 것들이죠. 네. 그게 데이터 드리븐 CX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과거에는 우리 고객들 안에 대중성이 있어서 뭔가의 엄청난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서 막 홍보했었어요. 매스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지금의 고객들은 한 명 한 명이 너무 다릅니다. 소득 수준과 나이가 같다고 해서 대중성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개인화된 경험을 주기 위해 데이터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고객군과 생각지 못했던 그 고객의 맥락과 페인을 찾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쓴다는 점에서 데이터 드리븐 CX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드려 보면 네. 스마트 TV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추천되는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네. 그냥 동일한 사람들한테 동일한 컨텐츠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 사람의 맥락에 맞는 컨텐츠. 지금은 내가 예를 들면 주중에 아침에 TV를 키면 이 사람은 보통 아침형 인간이고 주식을 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경험 문구로 이런 추천을 했었을 때 더 클릭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다 똑같이 추천, 오늘의 픽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했던 것들이 네네. 그 개인한테 맞는 문구와 맞는 맥락의 그렇구나. 컨텐츠로 개인화된 경험으로 바뀌고 있는 그래서 공감되는 거 자꾸만 있죠? 저 넷플릭스에 자꾸만 식구가 떠가지고 아니, 나는 그 SNS 인스타를 하는데 40대 모발 이식 지원자 찾습니다. 이런 게 계속 들어 나한테. 저는 리프팅. 네. 그게 다 데이터로 센싱이 어. 되고 있는 거고 그렇구나. 클릭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AI가 추천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객 경험 디자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네. 저희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지 이 고객 경험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네. 일단은 고객이 어떤 사람인가, 고객이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가 제대로 파악하는 자세부터 우리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디지털 세상의 고객, 과연 누구일지 한번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디지털 세대 고객과 특징입니다. 디지털 세대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세대는 멀티태스킹에 능숙하고 신속한 반응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보를 얻거나 인스턴트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일을 하면서도 상대방과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세대는 온라인을 소통과 협업의 공간으로 여기며 SNS 등에서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디지털 세대 중에서 또다시 G세대와 알파세대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G세대는 1990년대 경제 호황기 속에서 자라난 세대로 부모 세대인 X세대가 2000년대 말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안정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성비에도 민감해서요.
자신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소비할 때에는 높은 비용을 과감하게 지불하기도 하죠. 알파 세대는 대략 201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출생한 이들을 지칭합니다. 실제로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이나 AI 스피커 등을 통해서 동요를 듣거나 동화를 읽어주는 서비스를 받으며 성장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스마트폰의 대중화 이후에 출생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전 문화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날로그 매체와의 어떠한 연결점도 존재하지 않죠. 한편 알파 세대의 부모인 밀레니얼, MZ 세대는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로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모바일이나 IT에 능통하며 자신들의 자녀들인 알파 세대에 대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어느 정도. 네. 따라서 디지털 세대의 지갑을 더 열고 싶다면 디지털 세대의 관심과 사랑을 얻을 수 있는 혁신적인 의미적 가치 설계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세계에 있는 기존의 기능적 가치와 관련된 자원은 기본이고요. 디지털 세대와의 연결 지점을 신중하게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왜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못했냐면 네. 제가 딱 1980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MZ 세대를 1980년대 초반부터 태어났다고 하니까 네. 끼자니 좀 미안한 느낌이 좀 드네. 저는 정확히 MZ 세대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MZ 세대라고 말할 때 요즘 아이들은 나 MZ 세대 아닌데 왜 자꾸 MZ 세대라고 불러 하면서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스스로가 MZ로 칭하는 걸 또 싫어하나 보다. 네, 저는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좋은 쪽이면 약간 나이가 든 쪽이야.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공감했던 게 네. 알파 세대 얘기하는 딱 저희 딸이거든요. 저희 어. 딸이 이제 2013년생이고 네. 뭐 스마트 기기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TV를 보다가 그냥 공중파 TV를 켰는데 애가 갑자기 걸어가더니 TV 화면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손으로. 아, 이렇게. 그리고 이거 무슨 어떤 설날 특집인가 어떤 재밌는 만화 영화를 하기로 해서 그 시간 한 2시 시작이면 1시 반부터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네. 지금 보자 그냥 이러더라고. 아, 다르구나. 2시에 기다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알파 세대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감하게 됐어요. 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도 다르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험에 맞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집을 하는 걸까요? 이 디지털 세대들은 디지털의 흔적을 남깁니다. 본인이 뭘 클릭했는지, 어떤 검색을 했는지 행동 데이터들이 쌓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전의 와이파이 센서를 통해서 언제 TV를 끄고 있는지, 어떤 컨텐츠를 보는지. 그러면 이 집에는 아침형 인간의 주식을 하는 사람이 살고 있겠구나. 또는 이 집에는 아이가 사네. 이런 것들까지 다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맥락적, 그 4인 가족에 맞는 이제 경험들로 지금 이번에 TV를 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맞추는 건 또 AI가 잘합니다. 유치원에 갔다 온 아이가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실제 그러한 고객들한테 또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 소셜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우리 디지털 세대들이 TV를 안 사요. TV를 왜 사요? 라고 물어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적시에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보 상자라고 오히려 생각하고요. 할 일 없는 저희 엄마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전회사들이 그러면 이 디지털 세대에 맞는 특별한 경험을 이 디스플레이에서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디지털 세대들이 일할 때, 놀 때, 게임할 때, 공부할 때 디스플레이와 관련돼서 어떤 경험을 줘야 이들이 TV가 아니라 이 경험에 끌려서 우리가 TV라고 부르지도 않기로 했어요. 이 디스플레이 살까. 이제 네.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연구실에 오시면 85인치짜리 TV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카메라는 이 친구들이 일할 때, 공부할 때, 유튜브로 공부할 때 또는 게임할 때 더 깊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85인치짜리 그 TV에도 카메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소셜 데이터를 보니까 많은 M세대들이 아이를 위해서 TV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아이를 디텍션합니다. 아이가 4세에서 7세 사이의 아이면 아이가 볼 수 있는 컨텐츠의 옵션만 주고 아이가 가까이 오면 초록색 스크린을 씌워주고 아이가 너무 오래 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타나서 내일 또 만나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즉 과거에는 엄마가 너 TV 안 꺼? 라고 싸워야 됐었는데 이 디스플레이는 아이와 더 좋은 관계로 교육적 목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네. 수 있는 경험이 숨어 있는 거죠. 네. 저희 아버님 집에도 카메라로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네. 저희 아버님 혼자 되셔서 사실 TV가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외롭지 않게 하는 경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서른도가 많이 나오는 TV를 많이 봤던 사람이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버님한테 서른도가 KBS에서 나왔는데 틀어드릴까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버님 지금쯤 식사하실 시간 됐는데 반찬 주문해 드릴까요? 아버님 지금 이 시간쯤에 둘째 손주가 하원할 시간인데 그 화상 연결해 드릴까요? 이런 경험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즉 과거의 TV하고는 다른 경험, 다른 의미 디자인을 통해서 TV를 사지 않는 우리 디지털 세대들한테 끌리는 경험 설계를 네. 데이터 기반으로 라이트 타이밍에 라이트 메시지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지금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산업에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기업이 이렇게 경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걸 했는데 정말 혁신적이었다. 뭐 네.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 초창기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과거 아주 유명한 사례는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시는 넷플릭스죠. 이 사람의 과거 시청 패턴을 기반으로 추천해 주는 것들이 어쩌면 다 경험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모바일 앱에 들어가면 제가 들어갔었을 때와 또 사회자분이 들어갔었을 때와 경험 문구가 다르다고 그쵸, 보시면 그쵸. 됩니다. 네. 네, 아까 다크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경험의 데이터로 옮기려면 사실 AI가 엄청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AI가 이제 이런 걸 다 처리를 해주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고객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데이터를 써도 그 다음 문제가 뭐였냐면 100개의 세그먼트로 나누어서 A라는 세그먼트에 경험 문구를 아침, 점심, 저녁 다르게 내일 또 다르게 계속 줘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문구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저희가 실험해보고 있는 게 챗GPT, 생성 AI로 네. 자, 이 고객은 아침형 인간이고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이런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문구로 해야 매력적으로 어텐션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계속 만들어냅니다. 매번 자동으로. 과거에는 이 상품 기획팀이나 광고 문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컨텐츠 기획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은 생성형 AI로 매번 다르게 창의적으로 네. 또 그 고객이 좋아할 만한 문구를 사람보다 더 잘 만들어내요. 이제 AI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데이터 기반의 고객 경험은 더 빨라질 예정입니다. 네. 확실히 AI 덕분에 네. 모든 것들이 편리해지고 있고 이게 이제 고객들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런데 AI가 조금 걱정되는 게 저번에 저희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정보 편향성을 좀 그쵸, 가지고 그쵸. 있다. 챗 GPT가 말하는 네. 게 다 100% 진실도 아닌데 또 얘가 다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가자니 정보 편향성.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걱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챗 GPT가 생성해내는 답변이 아까처럼 창의적인 영역에서는 괜찮지만 정답을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정답이 아닌데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고요.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 편향된 정보로 나타낸 그 답을 사람이 자꾸 블로그에 올리고 그걸 가지고 정보를 재생산하면서 다시 또 챗GPT가 네. 재학습을 해요. 그래서 계속 예를 들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답변이 나왔으면 그게 계속 더 보수적인 측면으로 정보의 편향이 심해지고 네.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챗GPT나 생성 AI를 활용했었을 때 명심해야 되는 점은 절대 모든 문제는 한 가지 경향, 관점만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고 이걸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생성 AI가 검색 엔진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색 엔진은 하나의 쿼리를 검색을 누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여지를 주지만 지금의 생성 AI는 한 가지 관점만 줘서 네. 이게 정답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건
그냥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검색 엔진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네. 앞으로는 이런 걸 보게 되실 겁니다. 네이버 옆에 생성 AI가 따라 붙습니다. 코파일럿, 바로 부조종사처럼 떠서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고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참고 빠르게, 삼아. 더 내가 원하는 사항으로 더 깊게 딥다이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의 편향이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부조종사, 코파일럿으로 활용했었을 때 네. 더 인간이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의사결정이나 정보 습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아까 저희가 뭐 굿즈 이야기 했었는데 네. 이 굿즈 전략이란 게 결국에는 고객 경험에 의한 판매, 그게 바로 또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AI의 활용을 우리가 잘 해야지 뭐 굿즈도 잘 팔 수 있는 거고 네. 잘 골라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간이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네. 굿즈 이야기 계속 하셨잖아요. 사실 별다방 같은 경우도 고객을 이해하는 데 데이터를 썼습니다. 우리 고객은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우리 고객은 why 별다방에 오지? 이것들을 이제 고민하는데 데이터를 썼었는데요. 별다방에 왜 가세요? 저는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나 여기 커피 마신다가 절반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맛있죠? 아니요. 맛없어요? 맛은 더 맛있는 데는 더 그래요? 맛있습니다. 모바일 쿠폰 있잖아요. 선물. 맞아. 그걸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쩔 맞아. 수 없이 가요, 저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잘 돼 있고. 저는 왜 가는지 아세요? 왜 가세요? 저희 연구실에 27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연구실에 앉아 있으면 절대 집중해서 컬럼을 쓰거나 논문을 쓸 수가 없어서 도망갈 때 별다방에 가는데요. 네. 옆에를 보면 어떤 분은 EBS 방송을 보고 있고 오. 어떤 분은 공무원 시험 출제 문제를 풀고 있고 네, 어떤 네. 분은 그냥 브런치를 먹기 위해 어떤 분은 그냥 쉬기 위해 다양한 맥락들이 보여요. 네. 그 맥락적 경험을 위해서 별다방은 공간을 리아키텍처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혼자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조명의 밝기와 컨센트의 위치, 책상의 높낮이와 그 의자의 푹신함까지 맥락적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네. 했었고요. 우리 고객은 차박에 관심이 있대. 그럼 차박을 갑니다. 그래서 옆에 차박에서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 거기에 전화해서 로고를 붙여서 굿즈로 만들어내는 역할부터 했었습니다. 즉 고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써서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최근에 그 기프트 쿠폰이 카카오톡에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 계기도 맥락적 기반의 경험 문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바쁜 당신을 위한 달콤 세트 이런 식으로 패키징을 경험 문구로 하게 되면서 네. 선물을 주면서도 그게 의미 전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선물의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아, 네. 이게 누가 저의 성향을 좀 잘 분석해서 네. 저는 별다방 쿠폰 싫거든요. 안 주고 나한테는 과일 쿠폰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나중에는 다 수집돼가지고 저에게 맞는 선물을 추천하기도 하겠네요. 제가 사회자분께 선물을 하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선물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추천해 줄 겁니다. 이 사람의 행동 데이터와 그동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경험을 디자인해준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일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 경험을 쌓아가고 창출하려는 기업들은 무엇을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무작정 쌓지 말고요. 실제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지 바로 그 부분에 집중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무작정 빅데이터면 만능이다, AI면 만능이다고 해서 유행하는 많은 기술들을 가져다가 접목해 보려고 했던 거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메타버스가 뜬다라고 하면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무작정 그냥 도입하는데요. 그게 네.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AI 기술, 데이터의 기술은 그냥 도구입니다. 실제 우리의 혁신은 어디에서 오냐면 고객에서 나옵니다. 고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데이터를 더 쓰고 그 문제를 발견하는 게 혁신입니다. 문제만 발견하면요, 사실 해결하는 건 누구든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객에 익숙해져 버린 사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맥락을 파고드는 경험을 디자인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고객 경험 디자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제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봤어요. 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들을 단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고객 경험 디자인, 어. 나의 현미경이 되어라. 아, 이왕 볼 거면 이왕 볼 거면 아주 자세히 완전 세밀하게 들여봐서 그래. 나에게 맞는 거를 딱딱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뭐죠? 고객 경험이란 윈윈이다. 윈윈이다. 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제공하고 당신들은 나에게 조금 더 편리함을 주고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 제공하고 그러나 내 데이터가 쓸데없이 쓰인다면 나는 그 어떤 데이터 제공에도 거부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와, 싶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요?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데이터의 주도권을 고객한테 주자는 거죠. 와. 내가 한 달간 내 스마트 홈에 있는 IoT 데이터를 한 달간만 이 회사한테 풀어주고 경험해보고 아니면 닫겠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실제 경험해보고 아니면 닫아버리는 거죠. 이러한 시대로 앞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야. 두 분 너무 훌륭하십니다. 얻어 걸리고 얻어 걸렸어. 어쨌든 내 데이터의 값은 내가 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냥 데이터를 뺏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좀 마시고 네. 우리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는 그런 현명한 고객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학 과장님도 한 말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고객 경험 디자인이란 무엇이다? 두 분께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할 말이 많이 없는데요. 네. 고객 경험 디자인은 디지털 세대들이 앞으로는 이제 소득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이들을 끌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버렸다. 열 마디 하셨는데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네. 그럼 마지막 마무리까지 또 정리를 해주셔서 네. 확실히 앞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학 과장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오늘 너무 유쾌하고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 기회로 데이터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고객 경험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우리하고 맞닿아 있고 또 우리의 데이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 경험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나 이 고객의 경험, 고객의 소중한 데이터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을 얼마만큼 주체적으로 사용하느냐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디지털 세상에 남긴 나의 경험들이 기업에게는 소중한 데이터가 된다는 거 한 번 네.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호모 디즈쿠스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